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강의 많이 기다리셨죠? 예, 강의 일정이 시험 일정이 좀 앞당겨져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마음이 급할 수도 있는데, 다행입니다. 한보 조문 강의 제가 이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예, 조문 강의 들으시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네, 조문 강의 요거만 들어도 여러분 패스점은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이제 넉넉하게 안전하게 하자면은 모의고사 문제나 기출집이나 이런 거 조금 병행하시면 더 확실할 텐데, 그거 안 해도 마지막에 이제 조문 정리 강의만 잘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게 이제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과정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3회로 공고돼 있지만 3.5회 정도 예상해 주십시오. 시간 보강을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오는 이제 개정판으로 진행하는데, 작년판 갖고 계신 분들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틀은 그대로고, 기출 별표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이 누적되니까 이제 조금 더 달라지고, 또 얼마 전에 그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는데 그 내용들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았어요. 내용들은 유지되고 이제 조문 번호 같은 것들이 이제 바뀌는 정도니까 크게 내용을 추스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조문 강의 관련해서 조문집 관련해서는 더더구나 없고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전반적으로 청원법이 좀 개정됐어요. 청원법도 전면 개정됐는데 그 약간 절차나 청원 금지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달라진 부분이 한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챙기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모의고사 진행 들으셨으면 이제 좀 챙겨내셨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 이제 추록 같은 것들 제 카페에다가 추록 이런 걸 다 이제 게재할 테니까 그거로 이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올해도 진모를 못하고 작년도 어휘장기 진모를 진행하지 못한 바람에 우리 학생들 또 혹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제 고민도 많이 했는데, 네, 올해 작년 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확진받은 건 아닌데 애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니까 반 전체를 통으로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딱 진모 바로 직전에 진모 전날에 전날이었죠. 예, 전날 격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요 조문정리 강의 끝나고 나면 중요 판례 모의고사라고 해서 한 3, 4회 또는 2, 3회 정도 되는 이제 모의고사 과정을 제가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곧이어서 이제 2월 달 초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거 당연히 이제 촬영 강의인데,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하시면 이제 요 조문정리 강의에다가 그 판례 모의고사 자료 이렇게 보태시면 전혀 하자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넉넉하게 시험 치르실 겁니다. 예. 자, 일단 강의 진행을 해보죠.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는 필요 없는 강의니까 이제 바로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2페이지 열어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전문부터 본문, 그리고 이제 부칙,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위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런 것 자체는 시험 대상이 아니고요. 자, 이제 헌법 전문,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그 역사적 서술들이 쭉 나오죠. 왼쪽에 이제 음영된 부분에. 그래서 우리 헌법의 이념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 3.1운동, 4.19, 민주 이념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도입 역사들이 중요합니다. 즉, 헌정사. 이 이제 역사들의 헌정사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오른쪽 가보시면 그 조문 음영 밑에 이제 또 압축된 내용들이 좀 있죠. 주로 이제 헌정사 같은 거, 성격 비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오른쪽 본문 내용에 담기는 너무 세밀하고, 그렇지만 또 놓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왼쪽 편에 제시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내용들하고 조문 분석할 때 이제 분석이 필요한 조문들이 간혹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먼저 확보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왼쪽에 헌정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헌법 전문의 그 왼쪽 그 키포인트들은 전부 중요합니다. 전부 올 체크하시고 헌정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굵게 처리된 것들 다 보시고요. 자, 이제 도표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에 한국 헌법 전문의 이제 내용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왼쪽 세로 제목 보시면 건국이념, 기본 원리, 국민적 과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일단 시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 위에 건국이념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죠. 헌정사가 나옵니다. 자, 한번 써봅니다. 3.1운동 위에다가 재헌이라고 써보죠. 재헌. 1948년 재헌헌법 당시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 당시에 인식되는 역사적 사건이죠. 그죠? 3.1 만세운동이라는 것이 국민축번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주목받았던 이런 이제
조선의 시민 그 민중들이 자신들이 이제 그 왕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임을 표방을 하면서 목숨 걸고 이렇게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운동이라고도 할 정도로 아주 세계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3.1운동의 역사는 재헌 당시부터 당연히 인식되기 때문에 들어갔겠죠. 자, 근데 재헌, 이제 3.1운동이 있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상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 임시정부 법통 개성은 그 처술에 보시면 재헌헌법이 아닙니다. 현행헌법에 비로소 들어와요. 자, 현행이라고 써봅니다. 육공헌법 또는 제9차 개정헌법, 현행헌법에서 이제 가장 늦게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그 임시정부의 정부에다가 체크 포인트를 한번 넣어보시면 이 정부라는 개념이 국가라는 개념과는 격이 다르죠. 클래스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 공동체의 통치자 중에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담으면 국격이 떨어지거나 국격에 맞지 않을 수 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도입을 안 했어요. 기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9차 개정 당시에 북한도 9차 헌법 개정을 했는데 북한의 이제 9차 헌법 개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개정 조항을 갑자기 넣어버린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정통성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겠다. 우리가 갑자기 서자가 돼버릴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는 부랴부랴 9차 개정하면서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19 민주이념 계승, 요것도 현행헌법입니다. 현행이라고 써보시고, 그래서 재헌, 현행, 이렇게 해서 딱 이제 박아버리죠. 눈에 박히도록 그냥 여러분들이 한 개를 안으로 딱 만든 다음에 정리를 해버리시고, 자, 이제 그 밤에 내려가시면 이제 기본 원리가 나오죠. 헌법의 기본 원리 해서 국민주권 이념부터 해서 쭉 이제 대강이 보이는데, 요게 헌법 전문 구성률의 90%입니다. 헌법 전문의 대다수가 기본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헌법 전문의 법적 성격을 논의할 때 보면은 헌법 기본 원리의 법적 성격 논의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헌법 전문이 대다수가 기본 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격이 나고요. 오른쪽에 이제 국민주권의 원리 선언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조문 내용들도 시험인 대상이 되는데 이미 나왔죠. 이미 나와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했어요. 자, 대한국민 체크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면 틀려요. 대한민국 국호 규정이 아니라 헌법 제정권자가 누구냐라는 걸 밝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대한국민이라고 해야 됩니다. 국호 규정은 따로 있어요. 저 밑에 가면 총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서 이제 국호 조항은 따로 있고 요거는 이제 국민주권 또는 헌법 제정 권력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국민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 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되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자 48년 여기 이제 47년 이렇게 해서 오지문 나오죠. 48년 재헌헌법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출발점이니까 아시고 근데 우리가 그 국경일이죠. 재헌절이 보면 7월 17일이에요. 7월 17일인데 이제 여기는 7월 12일로 또 규정해낸 게 어떤 차이냐 했을 때 7월 17일은 우리 헌법 재헌헌법의 공포일입니다. 공포일. 공포일이고 이제 제정된 날짜는 제정일은 5일 전이었어요. 7월 12일. 자, 거기도 이제 구분하시고 그다음 자, 두 줄 중간에 8차 체크해 볼까요? 8차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개정한다라고 했죠. 자, 개정 또 체크해 봅니다. 자, 총 오른쪽 예비 한번 써볼까요? 총 8차 개헌 하면 틀립니다. 총 9차 개헌이죠. 여러분들이 그 둘째 줄에 숫자가 이제 눈에 잘 박히다 보니까 막연하게 읽다 보면은 우리 헌법 개정 이제 차수가 총 8차 개정이다.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다시 개정해요. 8차에 걸쳐 개정된 걸 다시 개정하기 때문에 총 9차 개정이다라고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쭉 밑에 이제 비교 파트로 내려갔어요. 도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두 문자 이제 처리된 게 나오는데요. 이제 법치주의 원리와 사회국가 원리 이런 것들은 또 문화국가 원리나 이런 것들은 직접 명문 규정은 없어요. 문화국가, 사회국가 이런 표현들을 쓰는 법치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 직접 규정은 없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간혹 나오는데 요 근래에 나왔습니다. 요 엊그저께 따끈따끈하게 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문법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떤 사문화된 법장들을 이제 뭐 사문화 조항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좀 그런 의미로 사문법 해놓으시고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요게 또 최근에 또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한동안 출제가 아주 빈번하다가 좀 뜸했다가 요 근래에 또 나옵니다.
자, 셋째 줄에 헌법 전문에 규정 안 된 것들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이제 창자 들어가는 거, 예, 민족문화 창달 조항이나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예, 경제 조항인데, 시장 경제 조항입니다. 자유와 창의의 존중 이런 것들은 본문에 가야 나오고 헌법 전문에는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전문에 명시 규정이 없다. 요거까지 합치면 오른쪽에 두 문자가 창 없는 전문 이렇게 이제 이해되거든요. 헌법의 전문을 헌법이란 집의 대문으로 생각했을 때 집 대문에다가 창을 내는 도라이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대부분 이제 방에다가 내지 대문에는 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창이 없는 대문 혹은 전문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밑에 판례 한번 정리합니다. 개헌의 경과와 위헌 심사의 준거 규범을 했는데 유신헌법이요. 유신헌법의 긴급조치 사건에서 우리 현재가 위헌 결정 내리면서 그때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가 현행헌법에 비추어서 위헌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헌법이 우리가 재헌헌법부터 계속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유신헌법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해야 되는가, 유신헌법 당시의 그 행위였기 때문에 아니면 현행헌법에 기초해서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했는데 우리 현재는 세 줄 뒤에 현행헌법이다라고 했습니다. 현행헌법 체크하시고 그 이유는 자, 첫 줄 볼까요? 현행헌법 전문 때문입니다. 현행헌법 전문은 좀 전에 읽어봤지만 우리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은 오로지 현행헌법뿐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제 다시 위에 두 줄의 동일성과 연속성 여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동일성 및 연속성. 자, 우리 헌법 전문에 좀 전에 읽어봤어요. 48년도에 제정되고 처음 제작되고 제작이죠. 그 다음에 8차에 걸쳐서 개정, 고친 것들을 또 한 번 더 고친다. 그러니까 한 번 제작된 이후에 이게 폐기되고 새로운 게 제작된 게 아니라 그 제작물이 계속 사포질을, 그죠? 가공을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은 아까 이제 봤듯이 개헌의 역사를 명시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헌법 전문은 개헌, 고칠 개차. 예? 헌법을 한 번 만들어진 헌법을 계속 고쳐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개정의, 헌법 개정의 이제 그 기본 개념이 뭐예요? 헌법 개정이란 말이 기본적 동일성주의란 거죠. 예, 그래서 개정이란 것이 여기 밑에 써볼까요? 개정이란 것이 동일성 유지다. 예,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재가 그 두 줄의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따를 때 개헌의 역사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헌법의 개정이라는 것은 새로운 제작이 아니라 반복된 제작이 아니라 하나 만들어진 것들을 계속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킨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결국 이제 그 뜻이 뭐냐면 우리 헌법은 단수 헌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전문에 따를 때 단수 헌법 국가다. 왜? 단수. 예. 그래서 동일성이란 말이 하나의 헌법, 하나의 수의 헌법만 있지 복수의 헌법을 갖지 않는 역사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헌법을 이제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의 헌법 중에서도 가장 완성된 현실적인 이념을 담고 있는 게 현행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완성된 의미의 현행헌법만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헌법, 유신헌법 이런 것들을 막 동시에 심사 기준으로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복수 헌법을 가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제1장 총강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1조부터 130조까지 해서 이제 본문의 규정들이 나오는데, 자, 1조 1항. 오른쪽 내용으로 가죠. 민주공화국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 민주공화국의 의미, 두 줄 뒤에 보세요. 여기에 민주공화국은 모든 형태의 군주국, 전제 독재국가가 부정된다는 의미로서 비군주국, 반전체국을 뜻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두 줄 뒤에 민주공화국의 자, 민주. 자, 민주의 의미는 이제 국민의 뜻에 기초한다. 국민의 뜻이 주되다 이런 뜻이죠. 예, 국민 민자에 백성 민자에 주인 주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민의에 기초한다 이 뜻입니다. 국민의 뜻에 기초하는 공화국이다, 국가다. 그럼 이제 공화국은 뭐냐면 군주를 배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군주 배제.
네, 공화국이란 거는 예전에 뭐 고대 그 그리스 국가부터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공화정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죠? 그리스 공화정. 예, 쓰지만 그때 이제 공화의 의미는 군주의 정권을 제약한다. 예, 군주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의미로 이제 등장한 개념이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군주의 제약을 넘어서 군주를 배제하는 의미로까지 발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공화국은 현대 국가 체계에서는 이제 군주가 없는 나라, 군주가 배제되는 나라, 요걸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공화국에 이제 반대되는 말은 뭐냐면, 요 반대되는 말로 기억하시면 돼요. 전제군주국이죠. 전제군주국. 전제란 말이 이제 오직 전자에 홀로 전자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군주고 그 군주가 나 이제 운영하는 나라. 이제 이런 뜻인 게 그러니까 이제 민주 대응해서 전제, 그다음에 공화국 대응해서 군주국. 예, 이렇게 이제 맞춰 놓으시면 돼요. 민주공화국의 반대는 전제군주국.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이제 써져 있는 뜻을 쉽게 알아낼 수 있죠. 외울 필요 없이. 자, 그리고 이제 1조 2항에 이제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주인된 권리는 주인권입니다. 주인권. 대한민국의 주인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국민주권 원리가 선언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오른쪽에 그 줄된 내용만 한번 살짝 읽어두시면 돼요. 한번 읽고 시험장 가시면 되고 뭐 오지문으로 등장하고 이럴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라. 자, 이제 제2조로 넘겨봅니다. 1항 한번 볼게요. 조문.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요건 법적주의. 좀 줄여서 이제 국적법정주의라고 하고요. 아직 쓰지 마세요. 오른쪽에 내용이 다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항에 가시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이제 재외국민 보호 의무 원칙을 명시했는데, 자, 이제 그 2항에서는 여러분 그 의무라는 말에 포인트를 넣으셔요. 2항의 둘째 줄, 의무. 이게 50 때는 재외국민 보호 조항이 이제 5공화국 때 처음 도입되는데 그 맨 오른쪽에 가면 맨 마지막 단락에 헌정사가 있어요. 그거 먼저 볼까요? 재외국민 보호. 제5공헌법에서 처음 도입됐어요. 재외국민 보호는 현행헌법 신설이다 하면 틀려요. 50에 이제 처음 도입됐는데 그때는 보호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현행헌법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무 조항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조문에 2항 보시면은 보호한다가 아니라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이제 법적 강제력을 설정하고 있어요. 자, 헌정사 대비 잘하시고 이 헌정사는 꽤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각 시험 영역에서.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오른쪽의 내용 저 위쪽으로 가죠. 자, 국민에 관해서는 이제 국적제도의 개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제 국적이란 개념은 그 적이라는 게 뭐 어디 적을 둔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그죠? 내가 대학에 적을 두고 있다, 어디에 적을 둔다. 예, 이게 그 자격을 얘기합니다. 자격 또는 신분 이런 걸 얘기하고 국적이란 말은 이제 국민이 되는 신분, 국민이 되는 이제 자격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법인데 어쨌든 용어 자체가 똑 떨어지는 용어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적자는 이제 그 장부적자입니다. 장부적자, 명부적자인데 예전에 호적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호적부 할 때 그 적자가 이제 장부적자인데 그래서 국가 장부에 올라 있다 이 말이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가지는 거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국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한번 보죠. 국적의 규율 방식에는 국적 헌법주의, 국적 민법주의, 국적 단행법주의가 있는데 우리 헌법은 국적 법정주의와 단행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아까 왼쪽의 1항이 법률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주의고 그 다음에 민법으로 정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떤 법안에서 정한다는 게 아니라 단독의 별개의 법으로 따로 정한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단행법주의라고 하는데 자, 위에 그 둘째 줄에 그 단행법이라는 표현이 호단자, 단독법을 얘기해요. 단독법. 민법, 형법, 뭐 행정법, 뭐 이런 거, 행정기본법 이런 이제 법이 아니라 그와 구별되는 별개의 단독의 법률로 정한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민법으로 정하는 나라도 아니고 헌법이 직접 정하는 나라도 아니고 단독 법률로 정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적의 성격으로 내려가시면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가 상실의 사유이다. 국적은 성분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맨 마지막 가시면 그래서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저 위에서 세 줄 뒤에, 첫째 줄에 더불어, 이런 거, 더불어. 세 줄 뒤에 또 더불어, 이런 표현들. 그 마지막 줄에 헌법사항, 이런 표현들이 포인트입니다. 출제 포인트고.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국가 3요소서를 지금 우리 헌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3요소서. 자, 국가라는 어떤 집합체는 뭐 가족이나 씨족이나 부족이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 아주 조직화된 최고의 이제 종국적인 집합체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제 뭐 부족이나 씨족 이런 것들과 이제 구분될 수 있는 특징적인 이제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거주민, 그 다음에 영역, 그리고 주권. 이 주권이란 말은 그 집단의 의사를 누구의 그 뭐 간섭이나 이런 거 없이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 국가 운명의 최종 결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기하십니다. 국가 운명의 최종 결정권. 요 안에 이제 종국적인 결정권을 가진단 말이 자주성, 독립성, 독자성, 최고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죠. 자, 네,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의 이제 3요소 중에 이 국민의 자격, 국민 요소 이런 것들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조직사항이다. 요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요런 도해를 조금 이제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첫 줄.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의 상실사인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국적, 즉 국민의 자격과 관련된 규율 요소들은 국가의 중요 성분 그 자체란 것입니다. 이 요소라는 말이 뭐냐면, 요소란 말이 자, 중요 성분을 얘기하죠. 중요 성분. 네. 핵심 성분이다. 이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적 또는 이제 국민 요소는 국가의 요소다. 한 요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줄 뒤에 국적은 성분의 법령을, 즉 국적법인이 이런 법령을 통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이제 태초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요소, 성분이니까. 자, 그래서 국적법이 뭔가를 만들게 돼 있죠. 그죠? 2조의 핵단에서 이제 국적법이 뭔가를 규율하게 돼 있지만, 그거는 단순한 법률 정책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줄인데 헌법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다. 자, 헌법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헌법이란 말이 국가 조직법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의미예요. 국가 조직 사항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적법이라는 것이. 그걸 이제 밝혀주고 있고, 단순한 어떤 입법 정책이나 단순한 법률 정책 사항을 규율하는 것 이상의 헌법적 수준의 것들을 다루고 있다. 이게 이제 전체로서 이제 국가 3요소라는 거예요. 국민은 국가 3요소 중에 하나다. 중요한 성분이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항목으로 가죠. 국적 선택 및 복수 국적의 자유. 아주 시험이 많이 나온 부분이죠. 자, 일단 왼쪽 여백에다가 이제 어떤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이제 볼 내용들인데, 자, 거주인의 자유는 뭐 해외 여행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뭐 입국 출국의 자유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보장하지만은, 대표적으로 시험이 많이 나오게 돼. 자, 국적 변경의 자유 또는 국적 이탈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는 것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국적 변경 또는 이탈의 자유 포함되는데, 자, 요거 조금 더 압축할 수 있습니다. 국적 변경의 자유를 압축하면은 다른 말로 선택의 자유죠. 국적을 바꾸고 벗어나고 선택의 자유를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넓은 의미로 국적 선택 자유 또는 선택권, 요게 거주 이전의 자유의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적 변경 이탈 자유 또는 국적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의 성격이 중요한데, 이걸 우리 헌재가 국민의 권리로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국민 권리성.
자, 그러니까 이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이제 변경하거나 이탈하는 게 자유롭다는 것들은 외국인들은 못 누려요. 거주인의 자유 자체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인에 포함되는 이런 내용들이라면 이거는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두 줄 뒤에 합니다. 외국인인 개인이, 외국인이죠.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우리 헌법상 인정된다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거주 이전 자유의 국민의 권리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인데 거주 이전의 자유 내용 속에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민만 누리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함부로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똑같은 이제 패러프레이즈인데 그 밑에 줄 보세요.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우리 헌법상 보호되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복수국적을 누린다는 말도 결국 확장하면 뭐예요? 지가 원하는 국적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확장 버전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판례의 확장 버전이 동그라미 2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전체가 저 한 가지 맥락을 이루고 있다. 예, 요 의미를 이제 간파하시면은 외울 게 없어요. 예, 이해만 하고 이제 시험장 가시면 되고. 자, 이제 외워야 될 거는 4번이죠. 부계혈통주의의 위헌 여부. 자, 아버지 계통의 혈통만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필연적으로 어머니를 계통으로 하는 어머니를 계통하는 혈통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인정하는 남녀평등주의에 반합니다. 자, 그래서 해줘 보시면 헌법 제11조의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이제 위헌 판단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재외국민 보호 헌정사는 아까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제3조로 내려가죠. 자, 요것도 국가 요소 중에 하나죠. 좀 전에 봤듯이 국민, 영토, 주권 했으니까 이 영토를 포함하는 이런 국가의 영역들이 또 국가의 중요한 성분이 됩니다. 대한민국 3조 조문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독도나 울릉도나 이런 부속 도서까지 이제 포함되는데, 다만 이 조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한반도라는 표현이죠. 한반도. 자,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좀 써놓으셔도 좋아요. 오른쪽에 다 있는데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 말은 결국 북한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북한의 지배력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조항인데 완성국가라고 써보세요. 예, 우리 대한민국을 완성국가로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분단되어 있지 않다. 이 조문 안에서는 보면. 그런데 그 밑에 4조를 보시면은 통일조항이 나오죠. 통일을 지향한다. 첫째 줄에 통일조항이 있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분단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4조 첫 줄 근처에다가 분단국가라고 써놓으세요. 3조는 완성국가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4조는 또 분단국가임을 또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3, 4조 간에. 그래서 이 모순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내릴 것인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럼 이런 모순이 누가 봐도 모순인데 이걸 왜 규정했을까요? 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예전에 48년도 헌법을 제정할 때는 4조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없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모순이 생겨난 거예요. 그 내용이 왼쪽에 이제 그 정리, 핵심 정리 파트에 가면 있는데 체크하시고 이제 꼭 봅니다. 그래서 통일조항의 역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는 자, 좀 더 간단하게 한번 도식화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통일조항이 최초로 도입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완성된 거. 이렇게 이제 의미를 나누시죠. 최초 도입은 유신개헌 제40헌법에서 도입됐어요. 자, 40 유신헌법. 유신개헌에서 도입됐다. 자, 근데 이제 완성된 거는 현행헌법이다. 1987년 현행헌법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데, 자, 이제 최초로 이제 40에서 도입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40헌법, 그러니까 유신개헌의 취지가 통일했어요. 유신개헌의 취지가 남북 통일, 요걸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우리 분단된 민족들이 이제는 모여 살 때가 됐는데, 즉 남북한이 이제 통합을 할 때가 됐는데, 문제가 좀 있다. 뭐냐면 북한은 이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력이 아주 확고한데,
그 대한민국 남한이 개인의 자유가 너무 중시되다 보니까 이 개인기가 너무 이제 앞서다 보니까 축구팀으로 친다면 이제 조직력이 약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단순히 통합을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통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북한만큼, 북한의 주체 사상만큼 빡세게 우리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독재의 전주곡입니다. 독재의 전주곡. 그래가지고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제 통일조항이 이제 비로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통일조항이. 근데 이거는 막 집어넣었죠. 막 특별히 뭐 고려된 거, 계획된 게 아니라 독재하고 싶으니까 이제 막 들이밀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조항이 안 들어왔어요. 자, 이제 현행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완성된 모습은 본문 제4조. 좀 전에 봤던 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게 들어가야 완성돼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통일이란 말만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고 이 자유민주에 기초할 것,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초할 것,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면 평화로운 통일의 한계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남북이 전쟁만 안 치르면 평화통일이죠. 근데 그 이제 통일의 이념이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헌법이 예정한 통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전체가 자유주의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경제조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자유주의를 기초로 한 자유주의 이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이념을 해치는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이런 통일들은 안 된다라는 요 의미가 이제 들어가줘야 완성된 모습이 돼요. 근데 이게 유신 때는 없었어요. 유신 때는 막연히 평화통일 요 내용만 들어가 있고 요거만 있고 자유민주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가 이제 추가됨으로써 요게 이제 완벽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뭐 여기다 이래 쓰는 것보다는 요렇게 해도 되겠어요. 요게 이제 유신 때는 없었다. 자유민주 부분이 없었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된 모습이 이제 4조.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키워드 처리된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자, 키워드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쪽이죠. 자유민주라는 게 평화통일 앞에 따로 있음으로써 완성된 모습이다. 근데 이게 유신개헌 때 다 같이 들어온 게 아니라 유신개헌 이후에 추가됨으로써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내용만 그 3조도 한번 나가보시죠. 3조도 그 핵심 내용 정리 왼쪽에 보시면은 자, 국가의 영역이라는 개념은 크게는 영토, 영해, 영공 세 가지를 둘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헌법은 영토만 명시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영토만 명시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헌법만의 특징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해나 영공, 즉 바닷물이나 뭐 위에 이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그 경계를 잡아내기 힘들어요. 객관적인 경계가 잡기 힘들다. 다른 말로 경계의 유동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역이나 공간처럼 이렇게 이제 경계가 불투명한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분쟁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헌법에 명시하지 않는 것들이 보통의 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관례, 국제적인 관례 이런 것들에 따른 결론이에요. 국제적 관례다 이게. 자, 이제 오른쪽에 내용으로 갑니다. 영토권의 인정 여부 한번 보시는데, 자, 영토권, 영토 조항이 있으니까, 영토에 관련된 국민의 권리, 기본권, 이런 것도 한번 논해볼까?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그 이제 근거 조항이나 뭐 근거 이념을 뭐로 제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자, 일단 첫 줄 한번 봅니다. 영토의 변경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주관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 일단 영토 변경 체크 한번 다시 하세요. 영토 변경, 둘째 줄에 기본권도 체크합니다. 이걸 이제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섭리를. 너무 당연한 결론인데 일단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민족이 광개토도양의 만주 벌판을 다시 회복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적인 영역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뭐 한반도 이남으로 밀려가지고 조그만 땅, 뭐 독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5천만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적 영역이 그만큼 더 줄어든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토의 축소나 확장 이런 변경은 곧 기본권 행사의 공간이다. 행사 영역이란 거예요.
기본권 행사의 물리적 영역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관관계를 가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영토 조항만을 근거로 해서는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헌법소원을 이제 드는 이유가 헌법소원의 이제 적법 요건이 이제 기본권 침해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말을 조금 이제 바꾸면, 환치시키면은 영토 조항만을 근거로 해서 독자적으로 기본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 되죠. 그렇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만. 네, 이렇게 보는데, 자, 일단 두 줄 다시 봅니다. 영토 조항만을 근거로 해서는 권리를 도출하기 어렵다 하는 이유가, 영토 조항의 성격 자체가 아까 읽어보니까, 그죠?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경계로 한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 그 자체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영토 영역이, 물리적 공간이 어디까지 미친다라는 이제 객관적인 경계 조항이지, 경계를 제시하는 조항이지, 이게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권익을 보장하는 그 자체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권리 조항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 이제 권리 조항 자체로 보기 힘든 이런 문헌으로부터 이제 권리를 바로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내주 가보시면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전제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그치 한번 써봅니다. 기본권 침해의 구제를 위한 그 근처에다가 인권 보장 이념을 얘기합니다. 인권 보장의 이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요거. 인권 보장. 이런 이제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위에 첫 줄, 두 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토의 축소, 확장 등 변경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인권에,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 이념, 즉 입헌주의 이념으로부터 영토에 관한 국민의 어떤 권리 주장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3조를 통해서 직접 상정되기는 어렵다. 3조의 성격 자체가 권리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논리구죠. 영토권을 인정한 하나 그 근거가 3조 조항 자체가 아니라 인권 보장이라는 이데올로기, 이념으로부터 근거 주어진다. 요걸 이제 잘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조의 통일에 관련된 조항이 있으니까 또 그 밑에 달라고 보시면 통일에 관한 기본권, 즉 통일권, 예? 국민들의 통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이 있을 텐데, 우리 현재가 마지막 키워드 보시면은 도출된다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부정설입니다. 기본권 부정설. 완전히 다르죠. 영토권은 기본권으로 하기는 하되 이제 근거가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했는데, 통일권은 우리 현재가 아예 그냥 부정을 해버려요. 그게 내용이 워낙 막연합니다. 워낙 막연하다고 합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평화롭게 통일을 한다, 이런 이제 의미 자체가 너무 막연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국민들의 권리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라고 합니다. 구성이 힘들다는 거예요, 권리 내용으로.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줄된데 완성조항의 이제 의미를 이제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이 결국 이제 평화통일의 한계 설정, 즉 공산주의적 통일을 차단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완성된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이제 관계에서 이제 문제되는 게 아까 그 모순 체계에서 우리 현재가 절충적인 결론을 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인데, 자, 두 줄 보시면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북한 특수관계론 또는 규범 조화설을 취하고 있다. 쉽게 하면 절충설. 3조나 4조 어느 한 조항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두 조항의 의미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절충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올라가시면 키워드 동반자임과 동시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 단체다. 이 표현이 이제 절충적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동반자성을 인정하되, 어떤 법적인 평가면에서는 여전히 뭐라고 하죠? 정상국가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상국가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법 조직이다. 반국가 단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정치적인 평가와, 처음 보세요. 요 3조하고 이제 4조를 다 고려하는 거예요. 3조, 4조를 절충한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까시고,
자, 이 3조에 기초하면은 이제 어떤 의미이 나오죠? 한반도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들을 억류하고 있는 이런 불법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3조를 본다면 자, 법적 평가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반국가 단체다. 불법 단체. 조폭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4조에 통일조항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평가의 측면에서 고려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평화롭게 통일하라고 했죠. 4조에서 북한하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통일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을 무시하고 없는 걸로 치고 평화 통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북한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자. 차 타고 올라가자. 총 들고 올라가자. 전쟁 안 터지겠어요. 그죠? 그렇게 무시를 해가지고는 평화로운 통일이 불가능하니까 결국 그들을 실체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협력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지만 평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4조의 이제 규정이 이제 협력 대상으로서 이제 협력 대상과 평화롭게 통일을 하라라고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협력을 위한 통일을 위한 이제 동반자. 이들의 협력이 없으면 평화로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평화 통일의 협력자로 보는 거죠. 평화 통일의 협력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다 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협력의 동반자인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불법 조직이다. 자, 이렇게 이제 절충의 견해를 쓰면서 그 이제 해석론들이 계속 이제 일관되게 내려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 영토 주항에 관련된 이제 모든 문제, 제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자, 1번 남북한 유엔 동시가비 문제. 유엔이 이제 남한을 이제 유엔에 가입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그 조건이 그 당시 이제 국제사회 조건이 북한의 동시가비였어요. 왜냐하면 그 미소 냉전 시대에 지금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예전에 그 소련이라는 게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북한을 동시에 가입시키지 않으면은 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시 가입을 시켜줬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자, 이제 첫 줄 국제연합헌장은 그 가입 자격을 국가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연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국가 간의 연합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엔이 북한을 가입시켜 줌으로써 이제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이제 국가로 대접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기존의 이 판례 논리가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 폐기돼야 되는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헌재가 폐기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 두 줄 뒤에 헌재는 가맹국이 국제기구 유엔과의 관계에서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를 구별하는 가맹국의 유엔과의 관계와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를 서로 구별하려는 국가 승인 상대설을 내세웠어요. 상대설 정도만 체크하시면 상대설. 절대설의 반대죠. 그래서 유엔이 국가를 어떻게 보는가가 모든 그 가입 국가들에게 절대적인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이해관계의 상대성이죠. 그래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가지는 북한과의 어떤 이해관계와 그 가맹국들 간의 수평적으로 가지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북한과 이들 간의 이제 관계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이제 운영 원리하고 그 개체들의 어떤 생활 관계하고는 다른 것이다, 상대적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런 해석들이 폐기될 필요가 없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국가 단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2번 남북 합의서 체결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대법원 헌재 이제 공통인데 네 줄 가보죠. 남북 합의서라는 거는 뭐 특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북관계 발전법에 가면은 남한과 북한 간의 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각종 합의를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합의서는 남북한 간의 문서로 이루어지는 뭐 조약에 유사하지만 이제 조약이란 명칭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국가로 보지 정상국가로 안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남북 합의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남북 간의 합의 문서, 이게 이제 성격이 중요한데, 두 줄에 보시면 판례는 남북 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으로서 국가 간의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자, 위에 공동성명, 신사협정,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자체가 이해 요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유엔의 인권설은 뭐 이런 것들 뭐 또 정리를 또 따로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기본소에 가면은 네, 거기 이제 요 원리에서 그대로 이제 바로 확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논리 자체를 아셔야 돼요. 자, 참으십시오. 각종 이제 선언행위, 공동선언, 또 비슷한 말로 공동성명, 뭐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성명 발표, 공동선언 행위. 자, 이런 것들은 대외적인 의사표명입니다. 대외적 의사표명. 국제연합의 인권선언, 하여튼 선언, 성명 이런 것들은 밖으로 내 내면의 의지를 알린다. 예? 명백하게 표출한다. 요 의미만 갖고 있지. 그래서 모두를 구속하겠다. 강제를 부여하겠다. 이런 효과나 의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사협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 신사라는 용어 속에서 똑같이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신사협정은 신사도에 기초한 합의를 얘기해요. 신사도 기초한 국제적 합의. 예, 요걸 이제 신사협정이라고 하는데, 신사도가 뭔지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신사도는 그 중세 기사도에서 발전한 유럽인들의 행동 규범입니다. 현재 유럽인들의 행동 규범인데, 자기한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구하다가 자기가 죽는 것들을 명예로 생각하고, 예, 이런 히어로 개념이 있잖아요. 영국, 뭐 미국 같은 데 가면 그죠? 9.11 테러 이럴 때 막 소방관들 뭐 히어로 나오고 이러죠. 걸프전에서도 히어로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한테 이제, 그게 신사도란 뜻은 아니고, 하여튼 자신한테 이제 타이타닉호 같은 거 침몰할 때도 보면 이제 이런 신사도 같은 것들이 막 나와요. 자, 어쨌든 간에 중세 기사도에서 발전한 유럽인들의 행동 규범인데, 도덕 규범이에요. 도덕 규범. 네? 그래서 이게 법으로 막 강제되는 게 아니라 강제가 없지만 그게 실천함으로써 명예롭다. 이런 이제 자신들의 인식,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내용이 신사란 말 자체가 이제 젠틀입니다. 젠틀맨십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안에 내용이 뭐냐면 배려와 존중이에요. 배려와 존중의 미덕으로서 합의를 이행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키지 않으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가한다. 예? 제재를 감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법적 강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려와 존중의 이념으로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이런 내용들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둘 다 단순한 이제 의사를 알리는 거고, 신사도라는 것은 이제 성격이 그렇고 하기 때문에, 자, 법규, 국제법규, 조약이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형태든 간에 하여튼 이 법규라는 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규의 반대말들입니다. 법규가 아닌 나머지가 선언, 성명, 신사협정. 앞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법규라는 거는 강제성을 보유해야 돼요. 강제성을 보유해야 이제 비로소 이제 법규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이제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기초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일단 뭐 법이니 도덕이니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질서, 룰, 사회 룰들 중에 최상위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회 규범입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를 구속하는 룰. 규범이란 말이 이제 룰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사회 규범, 사회 룰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다양한 게 있어요. 자, 대표로 우리가 뭐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도덕, 윤리 규범 이런 것들, 규범이라는 용어를 쓰죠.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덕, 윤리. 또 뭐 종교 영역 같은 데 가면은 교리 같은 걸로 구성되는 종교 영역의 어떤 규범들도 있습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제 법이죠. 헌법 이런 이제 법규범인데 이 법규범은 그러면 이 다양한 것들 중에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강제성. 국가 조직에 의해서, 즉 사회 조직에 의해서 어떤 강제력의 지원, 강제력이 동원되는 이런 규범들을 이제 이제 법규범이라고 해요. 국가에 의해서, 국가 통치 조직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관철되는 이런 규범들을 법규범이라고 해서 도덕이나 교리나 윤리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관습이나 이런 것들하고. 자, 그러니까 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제 법규라는 용어를 쓰려면은 법이라는 용어를 쓰려면은 항상
그 조직에 의한 강제성 같은 것들이 예정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용들이 다 조직적 강제성을 내용으로 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조약이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거나 어떤 유형으로도 국제법규로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남한과 이제 북한의 관계를 이제 절충적으로 고려할 때 나오는 당연한 결론이 되는데, 자, 이제 네 줄에 다시 보시면 이해 네 줄. 남북 간의 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으로서 국가 간의, 정상국가 간의 조약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제법규가 아니란 말이죠. 법규의 성격을 부여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여기 얼마 전에 아주 교묘하게까지 오지가 나왔습니다. 작년인가 나온 문제인데, 자, 들어보시죠. 조약은 아니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해가지고 오지문 나왔어요. 조약도 아니고 준하는 것도 아니다. 준이란 말이 같을 준자죠. 같을 준, 따를 준. 그래서 이제 이것마저도 부정됩니다. 자, 이제 3번.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법의 관계에 나오는데, 일단 그 네 줄로 바로 가볼까요? 다섯 줄 가볼까요? 그 규제 대상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고 해서 별개의 법체계로 보는 입장이다. 자, 별개를 체크하십시오. 별개. 뭐 달리, 별개 이런 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 줄에 앞에 달리, 뒤에 별개. 자, 요거 자, 구조만 딱 파하시면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3조 조문위 한번 써보세요. 그 제목에 보면 국가보안법하고 남북교류법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에다가 제3조, 그 다음에 남북교류법 위에다가 제4조이라고 써보죠. 네. 그래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기초를 두고 그걸 이제 구현한 법률이, 그 내용을 취지를 구현한 법률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한반도 전체가 우리 땅인데 불법하게 이제 점령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들하고는 함부로 손잡거나 의논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이란 거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있고, 그다음 4조에 이제 평화통일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자로서 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남북교류는 또 허용되는,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는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이제 남북교류법이란 말이에요. 자, 어때요? 3조, 4조 전혀 별개의 규정, 별개 조항이죠. 숫자 번호가 다른 별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체계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제 오지문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특별관계에 놓인다. 이런 표현들 쓰면 틀려요. 특별관계 X. 별개의 관계입니다. 전혀 별개의 관계이고, 어떤 것이 일반적이고 어떤 것이 특징 있는 걸 구율하는 이런 이제 어떤 내포관계, 포함관계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하나는 3조, 하나는 4조. 자, 이제 4번.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문제입니다. 자, 북한 주민은 우리 판례가 기본적으로 반국가 단체, 북한을 이제 불법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 조직에서 억류당한 우리 대한민국 주민으로 봅니다. 자, 실 보시면 북한 주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남한으로 탈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남한에서 제대로 지내려고 하면은 어떤 지위를 보장받고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귀화나 국적회복이나 이런 어떤 국적 취득 절차를 따로 거쳐야 되는가, 그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당연히 우리 국적자다라고 했어요. 우리 국적자인데 불법 조직에 의해서 억류당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제 이해합니다. 자, 이제 5조의 이제 평화통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요거는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죠.